전체 샷!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이 영화는 청년계 제1조선인 학교인 홋카이도 조선 초중고급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다. 영화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시장에서는 외면받는 독립 다큐멘터리의 운명을 따르지 않고 흥행 성공을 이끌어낸 다큐멘터리 우리 학교는 조선 사람은 조선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어렵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연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관찰자가 아닌 동등한 참여자적 관점에서 홋카이도 조선 초중고급학교 학생들을 앵글 속에 담아낸 우리 학교. 그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진실의 수행과 연대에 대해 탐색해보자. 안녕하세요. 영화로 생각하기 15강 강의를 맡은 한길석입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요, 김명준 감독의 우리 학교라는 영화죠. 6mm 디지털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영화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있는 조선인 학교의 1년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연대라는 그런 측면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학교를 통해 알아볼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강의는요, 먼저 이 영화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주제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줄거리를 한번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다큐멘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차원, 그리고 우리 학교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진실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대라는 차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 우리 학교의 주제는 그 이질성의 극복과 상호 이해의 형성, 그리고 이제 연대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그 특징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는 전지적 관점을 채용을 하는데 참여자적 관점을 채용을 하면서 이 상호 이해 그리고 연대라는 그런 주제를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화의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제 깊이 있게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눈 내리는 혹한의 홋카이도 삿포로시를 배경으로 시작하는 영화 우리 학교. 제1동포 6,000명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는 조선학교가 단 하나밖에 없다. 이 영화는 내가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홋카이도 조선 초중고급학교. 이 학교는 남한에서는 조총련으로 불리는 청년계 제1조선인 학교다. 전교생이 162명인 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27명으로 초급부 1학년부터 고급부 3학년까지 학년당 1개 학급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는 가족과 같이 끈끈하다. 보통 선생님이랑 하면 접근 거리를 두고 버리는데 밭에 살면 때로는 접근 전도 넘어서 이상한 거 하고 하는데 그만큼 그 사이가 친하게 싶다라고 할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동무들 고1 새 학기를 맞아 교원 모임과 입학식이 시작되고 이후 영화는 주로 고급부 3학년의 1년을 담아내고 있다. 나머지 학구력 끄든지 제1조선인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청년기의 조선인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본에서 제1조선인 학교는 북녘 정권과 한 묶음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점은 일본 사회의 차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1조선인 3, 4세가 대부분인 학생들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내적 문제도 겪고 있다.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동일한 경험은 학생과 선생들 간의 긴밀한 유대로 이어진다. 이곳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동무이자 잠자리와 음식을 챙겨주는 부모이기도 하다. 물론 이 학교에도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 분조 임원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미묘한 갈등, 여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저고리 교복 문제 등은 홋카이도 조선학교도 생활문화의 민주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1조선인 공동체에 대한 일본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은 일상의 여러 차원에서 드러난다. 제1조선인 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닌 학원과 같은 각종 학교로 분류된다. 그래서 학교 대항 시합에 출전하는 것에 여러 제한을 받으며 대학 수험 자격도 인정받기 어렵다. 물론 일본인들 모두가 차별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제1조선인 학교를 지원하는 일본 교사 모임도 있으며 후지시로 류스케 선생은 제1조선인 학교의 유일한 일본인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일본 주류 사회로부터의 은근한 차별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은 공동체의 자존을 지키는 활동으로 채워진다. 공부도 축구 시합도 합창도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제1조선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활동이다. 시작! 일본 학교와의 축구 시합에서 학생들이 필사적이었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녘으로의 수학여행은 학생들을 들뜨게 한다. 이 여행은 학생들에게 구계자로서의 고립감을 떨쳐내게 하는 지지대로 작용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조국 방문은 순탄치 않다. 우선 그들은 외국인용 재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본 국적이 없는 학생들은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출입국 항구를 막고 있는 일본 우익들의 위협과 시위 또한 공포스럽다. 졸업생들은 고급부 3년간의 드디어 고급부 3학년의 졸업식. 선생님과 후배들 그리고 동포사회가 보여준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들은 졸업식을 마친다. 영화를 찍는 동안 가끔 2006년 8월 영화가 마무리될 즈음 홋카이도 조선초중고급학교 신경화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영화 우리 학교는 끝을 맺는다. 예, 우리 학교의 줄거리를 잠시 그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비록 이제 조총련계 학교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한민족 동포로서의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이제 선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죠. 그렇다면은 그 줄거리를 살펴보셨으니까요. 이 영화를 깊이 있게 한번 고찰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다큐멘터리죠. 다큐멘터리 하면은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을 다룬다. 그리고 실제 사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다룬다. 따라서 이제 주관성이라는 차원은 배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의 상식인데요.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일종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실제 뭐 극영화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주관성이 개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제공하는 진실은 일정한 그 제작자, 연출자의 그 연출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객관적 진실을 그대로 담아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에도 그 예를 들면은 드라마라는 그런 차원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의인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출자의 관점을 상당히 그 절대자의 그 전지적인 관점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인지 연출자의 관점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그런 사실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영화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의 그 진실한 그런 측면, 모든 측면을 그 연출자가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들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반드시 그러한 실제로는 그런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다큐멘터리적 진실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전달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그런 주관적인 그 연출자의 주관의 개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관객들은 이제 잘 깨닫지 못하도록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6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의 그런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차원들이 형식적으로 좀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1인칭 주관적 관점을 이제 노고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수행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수행을 해보는 과정에서 그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인 것인 고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좀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런 비판적인 성찰적인 태도를 갖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수행적 특징을 갖는 형태로 이제 현대의 다큐멘터리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영화의 출연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출자가 이제 출연자로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연자가 동시에 이제 때로는 그 카메라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취재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연자가 오히려 또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만들어진 그 필름들을 같이 이제 연출자와 출연자가 같이 살펴보면서 극장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관객의 역할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면서 출연자, 연출자, 관객이라는 세 가지의 그 역할을 한번 수행을 해보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관객들도 역시 동일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형식들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현대의 양식인데요. 이 영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형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상대화하고 수행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한번 그 관객들에게 이제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마련을 해주죠. 이렇게 본다면 다큐멘터리에서의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객관적인 사실을 추적하고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큐멘터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 맺음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고 있는 진실이다. 그 구성되고 있는 진실의 어떤 측면들을 발견해내고 재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교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길어내고 있는 수행적 진실이라는 그런 차원이 어떠한 성과를 갖고 있고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른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는 수행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 가지고 수행적 관점을 통해 가지고 1인칭적인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연출자가 관찰자적인 그런 태도를 버리고요. 출연자들의 그 삶 속에 직접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제 출연자가 되기도 하고요. 출연자들 간의 그런 내밀한 고백을 받아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이른바 이제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단순히 동물이나 식물을 관찰하는 그런 관찰자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출연자 사이에서의 그 내밀한 그 친근감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대상들을 상호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1동포 영화의 초반부에 감독은 독백적 나레이션을 통해 1인칭 주관적 시점을 분명히 한다. 그가 말하는 내용과 목소리는 단지 3년간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한 것이라고 소박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감독은 작가의 권자를 버리고 출연자들과의 동고동락을 수행하기로 선언한다. 이에 응하듯 출연 학생은 감독을 비롯한 제작 스태프에게 인사를 건넨다. 카메라는 출연자를 관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기웃거리고 대화하는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작자와 출연자의 간극은 영화의 시작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출연자는 제작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헤어질 저녁의 노을처럼. 아니? 북한으로의 수학여행. 학생들과 동행할 수 없는 감독은 카메라를 출연 학생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긴 하지만 연출자가 자신의 카메라를 출연 학생에게 준다는 것은 역할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이 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등은 출연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신년 교원 모임을 진행하는 선생들은 학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학생들과 같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어리둥절한 앳된 얼굴로 교실에 앉아 서툰 조선말로 자신의 각오를 발표한다. 감독은 편집을 통해 같은 말투와 얼굴로 새 학년의 각오를 다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연결하면서 이 동등성을 제시한다. 네, 화면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의 발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독은 출연자와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요, 그들과의 믿음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서로 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이해의 진실,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과 가치 그리고 사고방식을 재검토하면서 그 의식의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른바 이제 참여를 통해 가지고 그 상호 주관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을 단순히 연출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출연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같이 그러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어떤 미학적인 그 성과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자들의 생활에 참여하면서 생활세계에 참여하는 가운데 수행하게 되는 상호이해의 어떤 진정성의 그 발견, 진정성의 구성이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그 관객 그리고 출연자 그리고 연출자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 맺음, 그 단절되었던 그 인간관계의 맺음, 인간관계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진정성의 발견, 이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는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랄까요? 그 아쉬운 점이 이제 몇 가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그 상호이해 또는 수행적 관점을 지나치게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도를 좀 넘어가지고 그 상대의 입장에 동조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비판적이고도 성찰적인 태도를 좀 취하면서 상호이해를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이제 좀 약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좀 실종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연민에 기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그런 동감의 확산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김명준 감독은 카메라를 출연자에게 맡긴 채 식사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한국도 가고 싶고 동포 1세 할머니의 부탁을 받기도 한다. 북도 공화국도 내 나라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 선생님. 그렇게 전해주세요. 예. 또한 명준 형님으로 불리면서 대운동의 준비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저기 도와주세요. 출연자들에게 제1조선인 생활 공동체의 한 식구로 인정받고 있는 감독은 영화의 시간이 흐를수록 비판적 참여자의 관점에서 점차 벗어나 어느새 동조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일본 학교와의 축구 시합 장면은 이러한 관점 변동의 분기점이다. 지금 뛰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들도 아니고 축구에 자기의 미래를 건 아이들도 아니다. 항상 선수 부족에 시달리고 해마다 전국 진출에 실패하는 이들이었지만 이국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1세분들과 조선 사람이 조선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그 평범한 사실을 어렵게 실천에 옮겨주신 부모님들과 항상 웃는 얼굴로 자기를 맞아주는 선생님들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는 동무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제1조선인 학생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패배. 이 감동적인 장면에서 감독은 학생들과 함께 흐느낀다. 이러한 연출자의 해설은 그가 얼마나 학생들의 처지에 절실하게 동감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에서 감독은 물음 없는 이해의 길을 걷고 있다. 감독의 나레이션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에 젖어들고 출연자와 연출자라는 미묘한 차이를 유지하던 시선은 동포라는 감동 앞에서 소실된다. 북한을 방문하는 학생이 찍은 장면이 이 작품의 분위기와 이질감 없이 어울리면서 관객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이러한 시선의 동화에 있다. 북한을 방문한 학생들은 일본에서와는 달리 그늘지고 위축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에 대한 경계심도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출연자가 카메라를 이어받아 자신의 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진기한 성과를 남겼으며 참여자적 관점을 좀 더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역할 바꾸기는 성찰적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리운 조국 산천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감동적 정서가 출연자, 연출자, 관객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밀려오면서 연민에 기반한 단순한 유대감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역시 상호 이해의 관점을 너무 그 탁월하게 또는 많이 강조를 한 반면에 그 강조점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연출자 자체가 그 자신의 그 균형감을 좀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출연자 그 오랫동안 그 떨어져 왔던 출연자 그 제일동포라는 그런 제일 족청년계 그 동포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현실 때문에 오랫동안 그 우리들 사이에서는 연출자와 그 남한 사람이죠. 남한 사람 그 연출자와는 아무래도 그 생활단이랄까요. 역사라는 그런 차원이 아무래도 좀 단절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상호이해라는 그런 차원을 통해 가지고 그 단절감을 좀 극복하는 그런 차원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을 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균형감을 좀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른바 이제 그 상호 이해의 차원에 이제 그 너무 그 비판적인 그런 차원을 갖지 못하고 그 오랫동안 그 이역당에서 일본이라는 이역당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동포라는 그런 차원, 그 동포라는 그런 현실이라는 차원에 너무 동감을 하는 그런 것으로만 이제 영화의 후반부의 시각이 관점이 이제 그런 것으로만 일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이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차원에 기초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그 동감 혹은 연대감의 그 형성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연대감을 이루어내고 있는 그 기반이라고 할까요? 기틀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는 고작해야 그 연민이라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불쌍하다라는 감정입니다. 정서입니다. 왜 불쌍하냐?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존재 그 자체마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일본 땅에서 오랫동안 3세대에 걸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힘겹게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버려두고 있지 않았는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른바 이제 자책감이라고 할까요? 죄책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그런, 훌륭한 그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얻게 되는 어떤 감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이제 잊어버렸던 민족적 정체성, 그 동질감을 한번 회복하자, 상기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이제 그 기틀이라는 것이 연민이라는 그런, 단순한 그 정서라는 것이죠. 연민에 기댄 그 동조 또는 연민에 기댄 동감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지 않게 합니다. 이른바 이제 상대가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이질적인 그 행동이나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애써 갖고 있게 됐던 그런 연민을 거두고 다른 방식으로 낯선 형태의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서 상대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차원을 거두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동감의 경험을 한 이후에 연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출자의 참여자적인 관점은 아무런 갈등 없이 동조자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연자의 관점과 연출자의 시선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둘 사이에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서로에게 낯선 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요. 이른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총련계니까요. 그쪽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낯선 점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낯선 점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런 낯선 점, 그리고
조총계라는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 한국말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한민족의 말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에게 그 익숙한 문화, 말 이라는 것은 일본어 그리고 일본 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일본 사회에 편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도 그리고 또 아무리 한민족의 그 민족 문화를 고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곧 우리와 아무런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이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친했다가 낯설어지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의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족속으로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리든가요. 그런 실망감 때문에요. 그렇게 해버리든가 두 번째로는 같은 점만을 이제 절대화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소급될 수 있는 부분만 절대적으로 이제 강조해서 감정적으로 합일됐다라고 이제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과 낯선 점이 발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제일조선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그 차이성을 회피하고 굉장히 허약한 동질성에 안주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도 아쉽게 이러한 태도를 안주하려는 그런 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연 학생에게 이제 카메라를 맡김으로써 제작자로서 이제 역할을 부탁을 했던 나름대로 다른 다큐멘터리에서는 섣불리 보기 힘든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성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역할 바꾸기도 성찰적인 참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적인 유대감만을 이제 강조하게 만들었죠. 그렇지만 제일조선인의 그 정서와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성의 그 정서에 호소하는 한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조선인이라는 그 삶의 역사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핏줄이 땡겨서 연대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이제 민족적인 뿌리마저도 거부하는 제일조선인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제일조선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일조선인에 대해서 잊혀졌던 제일조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우리가 그런 민족적 뿌리마저도 거부하는 제일조선인을 만나게 됐을 때, 마주치게 됐을 때 과연 영화 볼 때만큼의 그런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포용력이라 할까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연대의 형성 또는 상호 이해의 형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낯섦,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낯선 태도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이해의 태도를 거두지 말고 더 강하게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 이해이고 수행적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살펴볼 때 이른바 이제 연대 문제라는 차원이 이제 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요새 이제 정치 철학에서 또는 윤리학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해방 이후에 이제 전개됐던 그리고 일제 포갑 이후에 전개됐던 특이한 역사를 갖게 되는데 한민족이라는 민족 구성원들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에 산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멀리 가서는 중남미, 쿠바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와이, 그리고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곳에까지도 이제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른바 이제 이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민족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이제 그 삶의 역사들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의 뭐 10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반도 내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민족의 그 어떤 정체성이나 문화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 고유의 것이다라고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게 진짜다라고 이게 곧 한민족의 문화다라는 식으로 고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문화 전체들이 한민족의 문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다문화 사회를 말씀드렸죠. 한반도 사회, 특히 남한에 새롭게 유입된 그러한 사람들, 이른바 이제 동남아시아 또는 다른 외국 민족의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한민족의 구성원이라고 새롭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생활 문화라든지 언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동질감, 연대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적 그 정체성, 동질감이라는 차원에 호소하게 되면 호소하게 될수록 오히려 이른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라적인 그런 그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문화 가정의 그러한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 정체성에서 멀어진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연대랄지요 또는 상호 이해랄지요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학교와 같은 그 민족적인 동질감의 차원에서 그것을 기틀로 해가지고 형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낯선 그런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형성해야만 한다라는 그 차원까지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낯섦에도 불구하고 연대해야만 하는 그런 그 이유는 어디서 확보가 되겠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차원이겠죠. 이질적인 문화 구성원들 간의 이해의 문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른바 이제 소수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다수 문화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질적인 존재들로 이제 규정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좌절감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질감의 벽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문화를 이해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서로 간에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요청에 대한 응답, 그것을 이제 용감하게 진행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응답해야만 하고 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 가능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짊어지게 될 때 진정한 연대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호 이해의 요청에 대한 그 응답 가능성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요. 그런 현실화의 그 노력들을 이제 앞으로의 그 차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민족은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서로의 이질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 가능성을 이제 타진하면서 상호 이해의 책임을 수행하고 연대라는 차원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우리 학교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찾는 길어낸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길어내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차원까지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민에 기초한 연대, 그리고 민족 동질성이라는 것에 허약한 기틀에 기초한 연대라는 것은 오히려 낯선 이질감의 경험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차원까지도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교를 이제 보시면서 이른바 이제 관객들은 수행적인 태도, 그리고 참여자적인 관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됐는데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이 영화가 이제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기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강의가 비록 이제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속시켜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의 교수님들께서 이제 영화로 생각하기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유의 폭을 이제 넓히는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